안녕하세요. 대치 서미트 영어학원 고등본부장 신동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서울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서울여고 1학년 기말고사의 내신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24년 9월 모의고사, 25년 3월 고1 모의고사, 그리고 EBS 스팀라이트 한 개 강의 들어갔고요. 여기에 교과서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과서를 넣지 않은 이유는 교과서가 정말 조금 들어갔어요. 한 단락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래서 주요 비중을 차지했던 요 세 개의 범위를 제가 PPT에 넣었습니다. 전체 문항 개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문 개수로 따지면 한 26개 정도, 26개에서 30개 정도가 되고요. 이 정도 범위는 중간고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 지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번 기말고사는 독해 부분이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도 무난했지만 유형 자체도 독특한 유형이라든가 심하게 꼬아서 낸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그냥 전형적인 수능형 객관식 문제가 독해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한 본문 암기로 풀 수 없는 문법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실제 문제를 보여드릴 예정이긴 한데, 우리가 지문수가 한 30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암기, 중학교 때 하던 식으로, 본문의 통암기를 시도해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암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통암기로도 보자마자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없는 그런 문법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데 높은 배점의 제목 영작이라든가 패러프레이징 서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중간고사 때도 제목 영작, 주제문 영작이 출제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제목 영작도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보다는 이 패러프레이징으로 나온 서답형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 영작도 제목 영작이지만 여기에 요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한 서답형 문제가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2025년 서울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내신 시험 분석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총 네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어법 유형, 어휘 유형, 독해 유형, 영작 유형 이렇게 총 네 가지입니다. 출제 비중을 보시면 역시나 독해 문제가 가장 비중은 높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해는 굉장히 무난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객관식은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독해형 문제, 모의고사형 문제로 출제가 되어서 사실은 이 독해 유형과 관련해서 점수를 많이 깎인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법 문제는 총 네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여기 주관식으로 나온 난이도 상의 문제가 사실 첫 번째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어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어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통합형으로 나오면 어지간하면 다 난이도 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주관식 서답형, 즉 서답형 네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좀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식 18문제, 서답형 8문제로 총 26문제가 출제되어서요. 사실 중간고사 때랑 비중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문항수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뭐 어법이라던가 어휘라던가 독해, 영작 이 각 유형들의 비중에 있어서는 중간고사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간고사와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보실 건 바로 실제로 이번 서울여고 1학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저와
이렇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을 또 연습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실 문제는 이번 1학기 기말고사의 객관식 9번으로 나왔던 어법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인데 배점이 굉장히 높죠. 4점짜리예요. 객관식 문제가 4점으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배점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에 굉장히 무게감을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 유형의 아주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인데 이게 왜 4점이나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번,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본문을 암기해서 풀 수도 있겠으나, 암기해서 풀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암기를 했다고 해서 꼭 풀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제가 설명을 달아놨는데,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end부터 whose까지 요 부분입니다. 원문에는 요 whose라는 단어 앞에 and가 없어요. and가 없고 그냥 whose만 붙어 있는 문장이에요. 이 문제는 아주 꼼꼼하게 본문을 통으로 암기한 친구들, 통으로 암기하는 게 쉽진 않지만 지문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통으로 지문을 암기한 친구들은 당연히 암기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 암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정말 마침표 하나 빠짐없이 다 암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보러 갈 때 기억 속에 남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머릿속에 남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학생들은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5번 같은 보기도 이렇게 end까지 통째로 봐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that to see stressed however whose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통으로 문장을 암기하고 통으로 본문을 암기했다 해도 여기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은 본문에도 다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죠? 원래 본문에도 whose는 있었어요. 뭐가 없었을 뿐이다. and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풀려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한 요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본문을 암기하고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단어가 뭐가 들어갔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쓰일 경우에는 앞에 접속사 and는 사용할 수 없고 반대로 접속사 and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나 whose라는 관계대명사 혹은 그 이외의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식이고 전형적인 모의고사나 수능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거의 서답형처럼 높은 4점이 배당이 됩니다. 이 문제는 나름대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법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문법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고 사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올라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잊어먹기 일쑤죠. 왜냐하면 우리는 큼직큼직한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핵심을 잘 찝어낸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문제는 서답형 2번 문제입니다. 서답형 2번 문제 역시 문법 문제였는데요. 자, 유형을 보시면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서답형인데 3점짜리 배점을 받았죠.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는 똑같은 어법 문제였고, 그건 객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4점짜리였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서답형이 객관식보다 훨씬 더 배점이 높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문제가 4점이었던 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쉽게 풀어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관계대명사의 기본을 잘 알지 못하면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아까 봤던 그 4점짜리 객관식 문제보다 수준이 낮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밑줄도 그어놓고 진한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정답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거고요. 원래 출제되었던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였어요. 밑줄에 보기가 전혀 없어요. 없는 유형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문법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밑줄이 전혀 없이 그냥 지문만 나와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문장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본문을 통으로 암기했건 그렇지 않고 문법, 능력으로 여기에서 틀려낸 걸 찾아내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던 건 분명합니다. 밑줄 보기가 없으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걸 일일이 다 봐야 되잖아요. 어디에 어법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런 어려운 객관식 어법 문제라던가 서답형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풀면서 어떤 연습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학생들에게 매 시간마다 내는 미니 모의고사 시험 중 일부입니다. 기말고사를 이번에 대비하면서 출제했던 미니 모의고사 중에 4번 문제에 해당되고요. 이 지문은 아까 방금 봤던 이 cartilage, 연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가지고 출제를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형도 어법 문제죠. 자, 그런데 앞에 봤던 실제 문제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개수가 좀 많죠. 어법상 틀린 걸 3개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래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와 밑줄을 그어놨지만 여기가 정답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 문제도 처음엔 밑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만 풀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는 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보통 굉장히 무난하고 일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런 어법 문제가 나오면 어법상 틀린 것을 한 개 찾으시오라는 객관식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다답형의 형태로 나오죠.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법상 틀린 것을 뭐 몇 개 고르시오 혹은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5개의 밑줄을 그어놓은 단어들,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많이 풀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는 시그니처성의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이 어법 문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고르기 문제만 많이 풀어가지고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던 아니면 서답형으로 되는 문제를 풀던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냐면 항상 이게 따라가야 돼요. 어법상 틀린 것을 찾고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올 객관식으로 나온다 라고 해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미니 모의고사에서. 왜냐하면 뭐가 틀렸는지를 발견하는 건 그냥 느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문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요거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내가, 자주 봤고 눈에 익혀둔 거랑 조금 다른데? 라는 느낌으로 골라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는 내신 시험에서 나온 어법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말 그대로 감으로 푸는 거라 정답률도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는 객관식 문제를 푸시던 서답형 문제를 푸시던 어쨌든 어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틀린 부분 찾아내시고 그러면 이건 왜 틀렸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어법 문제를 아이를 대비시킬 때 무조건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문제를 항상 출제합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문제를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보게 될 문제는 서답형 3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죠. 아니 근데 왜 자꾸 서답형 문제만 보여주시나요? 객관식 문제도 분명히 많이 출제가 됐을 텐데. 네, 맞아요. 객관식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문제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뭐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문제라는 건 ABC 순서 배열, 일치 불일치, 그다음에 문단 삽입, 음, 주제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울여고 1학년의 1학기 기말고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특징을 보이는 항목들은 아니라서 시그니처 혹은 학생들을 많이 괴롭혔을 것 같은 다음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문제들만을 선정하다 보니까 서답형 문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는 건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서답형은 3번 문제예요. 서답형 3번 문제는 잘 보시면, 자, 주어진 어구만을 사용하여, 보기의 어구만을 사용하여, 글의 제목을 완성하시오입니다. 다행히도 어형의 변화는 없어요. 이걸 좀 어렵게 낼 경우에는, 어형의 변화까지도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 서답형 3번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어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보기에 있는 어구들을 사용해서 이 아래와 같은 제목을 작성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건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어,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 준비를 할 때, 특히나 서울여고 학생들과 준비를 할 때, 이 주제문을 영작하거나 제목을 영작하는 문제들을 꼭 한 문제씩 미니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나 파이널 모의고사에 각 지문당 한 문제씩 꼭 집어넣는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도 사실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 제목 완성. 이 제목을 완성하는 문제는 사실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본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본문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추상적이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5주 또는 6주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같은 지문들을 반복해서 보고 해당 지문들을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문제만 푼다라고 하는 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어쩌고 저쩌고라는 요 문장, 요 첫 문장, 요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요 정도를 봤을 때, 이거 무슨 지문이었다. 이거의 내용은 한글로 뭐뭐뭐뭐였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뭐뭐뭐였으며, 이 글을 제목을 한글로 만들면 뭐뭐뭐뭐. 혹시라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정리해준 영어 제목이라든가, 영어 주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첫 줄, 혹은 처음에 나오는 한 세네 단어만 보고서도, 이거 뭐였어? 제목 뭐였어? 주제문 뭐였어? 키워드 뭐였어?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고 한글로라도 직접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그래야 이 제목이라는 걸 완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바로 다다다다닥 연결해서 문장을 짠 하고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단계를 좀 거쳐야 돼요. 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걸 보는 순간, 와, 이거 에러 컨디셔닝이라는 단어 나온 그 지문이네. 그럼 그 지문에 제목을 완성하라고 하니까,
요 제목을 일단 한글로 써보자. 라고 해서 여기다 한글로 쫙 적은 다음에 내가 써놓은 한글과 여기 보기에 주어진 영어 단어를 아주 아주 흡사하게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면서 정답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해당 지문의 주제라든가 구체적 내용이라든가 키워드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는 게 우선 되어야 한다는 거. 그걸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롭죠, 문제들이. 자, 그 다음 보실 자료는, 자, 앞에서 봤던 서답형 문제와 똑같은 지문입니다. 똑같은 지문인데, 이건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로 풀었던 문제예요. 같은 지문이고요. 얘도 역시 제목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어렵게 냈네요. 어형의 변화가 있는 문제로 냈어요. 반면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보다 보기에 주어진 단어의 개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제목이 좀 짧죠? 그러나 짧은 대신 우리는 어형 변화가 조건으로 걸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들을 바꾸느냐, 어떤 것들을 바꿔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느냐, 이런 것들은 문법과도 좀 관련이 있는 이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명작하는 능력, 어법, 그리고 단어까지, 그리고 삼박자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글의 주제를 한글로 혹은 제목을 한글로 잘 정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서울여고 1학년 내신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득점을 위한 수업 계획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이나 주제를 반복 학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거의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생들한테 내용 문제가 나왔다, 우리 학생들은 내용 문제가 나왔다, 뭐,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 낼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면, 진짜로 거기는 내용만 잘 알면 되는 줄 알아요. 이 내용만 잘 알면 되는다는 건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내용과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요거 찾는 거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의 내용이나 주제를 반복 학습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대비한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A에서 B까지, A에서 C까지의 문단을 알맞게 배열하시오. 그다음에 문단 삽입 문제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주어질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그다음에 뭐 일치 불일치는 뭐 당연히 내용과 관련된 문제죠. 거기에다 더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제목 영작이라던가 주제 영작이라던가 이런 영작 문제들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음, 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요 문법이나 표현을 암기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유형별 문제풀이를 부지런히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 주요 문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5주 또는 6주 동안의 그 짧은 대신 기간 동안에 빠르게 하는 방법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비내신 기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문법의 A부터 Z까지를 쭉 정리하고 머릿속에 잘 집어 넣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실제로 실제됐던 그 기출 문제를 봐서 아시겠지만, 음, 단순하게 본문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고 관계 대명사의 기본, 그러니까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내신 기간과 상관없이 문법들을 좀 잘 정리하고 머릿속에 탄탄하게 저장해 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사실은 이걸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나 많이 풀면 안 돼요. 시중에 있는 문제라던가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들을 팍팍팍팍 긁어가지고 뭐 한 만 문제, 이만 문제 푸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들만 많이 푸는 경우는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들. 우리 서울여고에서만 나오는 시그니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 아니면 단순한 영작 문제, 뭐 본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영작하는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들만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여고의 영작 문제는 다르다는 거 이번에 겪어보셨죠? 서울여고의 영작 문제는 본문에 있는 문장을 영작하는 게 그대로 본문을 암기하고 영작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도 역시 두 문제나 나왔죠. 게다가 서울여고는 한글도 주지 않고 그냥 빈칸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어, 본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영작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암기해서 영작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문장과 똑같은 의미이나 어,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일명 패러프레이즈라 그러죠. 패러프레이즈를 이용한 문제들도 굉장히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어, 이번 시험에 나온 영작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본문에 있는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영작하시오였는데 그게 아주 심플하게 나오면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통문장, 본문을 통으로 암기하면 혹은 주요 문장들을 열심히 암기하면 그러면 그냥 외운 거 그대로 쓰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 표현을 바꿔서 써야 하는 패러프레이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어서 그 문제를 맞춘 사람들이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렇게 각 학교에서만 내는 시그니처 문제를 기반으로 한, 즉 3기년 기출유형을 기반으로 한 이 미니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나아가서는 마지막이면 파이널 모의고사 등을 여러 번 풀므로써 이 실전 감각을 익히고 내가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서울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어, 아주 소소한 자료들, 그리고 제가 드린 설명들이 다가오는 2025년 1학기, 2학기 중간고사와 더 나아가서는 2학기 기말고사까지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번에는 또 더 괜찮은 정보를 가지고 더 괜찮은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 서비트 영어학원 고등관 부원장 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